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미애가 이재명의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발언은 너무 민망했다며 이재명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본인 바지를 내리자고 한 것도 아닌데 추 씨가 난데없이 왜 사과를 요구한 것일까요? 이유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추미애 본인은 품격이 엄청나게 있는 줄 착각하나 본데 어쨌든 추 씨와 이 씨 열심히 싸워서 아무나 이기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의 바지 발언 논란에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나훈아 선생의 경우 뜬 소문에 시달린 것에 불과했지만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뚜렷한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고 지금도 그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를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납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야권 대통합 등 내년 대선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아지들을 가둬놓은 철장안이 참 잘 어울리는 문재인이 오늘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을 통해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문재인은 반도체 운운하기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석방하길 바랍니다. 사기나 치고 다니는 자칭 수산업자는 풀어주고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가둬두고 문재인이 이러니까 인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정부가 오늘 국립 이건희 미술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강원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30곳 이상이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강원도 역시 유치에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문화발전과 균형발전 또는 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과의 인연 등을 내세우며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부지 무상 제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원도는 또 유치 후보자의 조건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꼽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강원도가 우수한 접근성을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겠죠. 설마 북한을 사랑하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북한과 대한민국을 합친 지도를 기준으로 강원도가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포함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흑자 추경이라도 치열하게 토론해 제대로 쓰겠다고 밝혔는데 나라가 빚에 허덕이고 있건 말건 나라 돈으로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대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 3, 4관 학교에서 생도들이 모여 맥주 파티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육군 3, 4관 학교에 근무하는 한 장병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증거 사진을 공개하면서 6월 26일 1차 백신만 맞은 상태로 500명 단위의 생도들이 삼겹살과 맥주 파티를 했다며 이들은 식탁 칸막이를 제거 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건배사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2차 피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한 가운데 또 다른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잇따라 사과하는 한편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터진 일이어서 충격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분위기임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이 성추행을 저지르면서 문재인 정부 하의 성비위 사건은 원래 행사처럼 터지는 것 같다는 비판과 함께 과연 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가해자는 서욱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의 장성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욱 장관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책임론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욱 장관 취임 후 군에서 터진 사건들은 5손가락 안에 꼽기 힘들 만큼 많죠. 그런데도 서욱 장관은 아직도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돌려쓰기가 특기인 문재인은 국방부 특성상 후임을 마땅히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적격자가 없다면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라도 새로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명색이 북한이 고향인데 군기 하나만큼은 제대로 잡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어제였던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중장은 지난주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손버릇이 오거돈 같은 A 중장은 애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군 수사당국은 CCTV 영상으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인 6월 3일에서 30일 사이에 그것도 문재인 지시로 국내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출범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찬물이 끼얹어진 셈입니다. 문재인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의 병역문화 폐습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주문했지만 문재인의 말이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하기야 문재인도 자신의 SNS에 일본 야동을 올려놓고 문재인의 절친들이 성추행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재인이 말로만 대책을 주문한다고 해서 성범죄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말보단 행동일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실수가 절로 터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재인이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뭐가 더 나아질까요? 교육보다는 두 손을 꽁꽁 묶어놓고 다니는 게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피아노 연주로 문재인에게 아부를 떨어 청와대에 입성한 박경미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외에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40여 명이 교육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교육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강사로 초청된 유정은 젠더십 향상교육원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등 폭력행위 발생 시 관리자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은 강의를 들은 뒤 오늘 강의를 통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이 공감을 했다니 참 다행입니다. 성과 관련된 강의여서 특별히 공감을 한 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데 성의 아닌 다른 문제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그만 좀 일으키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 몇 개 정도의 기사 제목을 접하고 계시는지요? 기사 제목은 언론사가 정하지만 일정의 룰이 존재하는데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심의규정 제6조 제목의 원칙에 따르면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문 네티즌들이 한 언론사 기사 제목에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격이 없는 친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키읔 자음을 연달아 붙여서 사용하곤 합니다. 이게 긍정일 때도 있고 부정일 때도 있는데 긍정일 때는 말 그대로 재미있다는 웃음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요. 부정적으로 쓸 땐 비웃음 등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 제목에 등장한 것입니다. 보수파 성향 매체인 뉴데일리의 지난해 8월 24일자 기사에서 키키키 코로나가 야당 책임이래 김종인 비상식적 유치하다. 올해 3월 8일자 기사에선 키키키 출마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대 박영선 박원순 성추행 뒷북 사과 등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최근엔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키라고 지시했대 문 대통령이 키키키라고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친문들이 바로 이 기사에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는 건데요. 클리앙 보배드림, 딴지일보 등 일부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전날 보도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의 기사가 캡처본 형태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반문 성향의 네티즌들은 주로 기사 제목도 표현의 자유 아니냐, 누군가는 열받겠지만 누군가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요. 대기분들은 기사 제목이 미쳤다며 부글부글거리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죽지 말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을 검찰이 재차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는데요. 재기 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함으로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처럼 지난 중간 간부 인사로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색채가 전부 빠지고 거의 대부분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 처가와 관련한 수사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얼마 전 재판을 받으러 나온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죠. 특히 날 언론의 취재 경쟁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이처럼 뻔히 언론의 취재 열기가 뜨거울 걸 알면서도 윤 전 총장의 장모 또는 윤석열 측에서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고급 차량인 벤츠를 타고 등장했고 또 들고 있던 가방이 고가의 명품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장모가 선고를 받던 날 M사 자동차를 타고 오고 여성들은 저 핸드백이 어디 거다라고 곧장 캐치했다라며 너무 준비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이것은 캠프에 문제가 있나 아직 선거를 준비할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윤석열 캠프 자체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이날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왔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출석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가 아직 안 보인다는 게 좀 불안하다며 자신과 국민의힘 당내 일부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할 때 주로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승합차를 탔고 이건희 회장의 부고 때도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를 타고 등장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 사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재료가로 알려졌는데 위선적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한 것보다 나았다는 옹호론이 있었던 반면 이미 사위가 정치판에 뛰어든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 더 신경을 기울였어야 했다라는 비판 여론이 상충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줄리 의혹 해명 인터뷰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사업을 함께했던 인물이 김건희 씨의 해명은 100% 거짓말이라고 즉각 반박했고 또 김건희 씨의 인터뷰가 과연 적절했느냐를 놓고도 찬반 논란이 가열화됐죠. 저는 여러분께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김건희 씨가 말한 검사와 동거를 할 시간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동거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윤 전 총장의 지지자분들이 저에 대한 악플을 남겨주신 것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저를 갖다붙다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김건희 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 전에 남자와 동거를 했다고 해도 그건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이성과 교제하면서 함께 사는 일은 개인의 자유이자 선택인데 그게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논란은 단순히 남자와의 동거가 아니라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동거를 했다는 의혹이고, 동시에 김건희 씨의 장모가 피해자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 검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란을 모른 채 결혼 전에 남자와 동거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저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혹의 쟁점이 무엇인지 일단 파악부터 잘 해야 지지자로서의 반박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은 부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건희 씨가 최근 신생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했었다는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남편인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부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신생 매체 뉴스버스와 통화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본 후에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는 항상 제 친구들 모여 살았어요. 저희 집에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어요. 예?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합니까? 이게 순위보다 제가 또 검사랑 동거했다는데 아니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검사 이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일중독인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예, 석사도 2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또 제가 사업하느라고 정말 줄일을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네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네. 시간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모든 거는 아마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진영 공개, 이거는 완전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소설. 네네. 윤 전 총장은 6일 대전을 찾은 후 가진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소문에 적극 반박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매체 기자와 통화했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라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인데요. 김호수가 수장으로 있는 대검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 씨가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검이 백 씨에게 보낸 재항고 사건 처분 통지에는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 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억여 원의 분배를 놓고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 사이에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대택 씨는 152억 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팔자고 제안했고 투자금을 댄 최 씨는 채권을 99억 원에 낙찰받아 53억 원가량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정 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노 씨의 입회하에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 씨에게 이익의 절반인 26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정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그를 강요,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사 백 씨도 법정에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황은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던 백 씨가 최 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 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반전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변론을 이유로 최 씨에게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백 씨는 2005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 씨는 백 씨의 위증 자백을 근거로 2008년 최 씨와 딸 김건희 씨 등을 모해위증 교사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정 씨는 최 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윤 전 총장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최 씨와 김 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정 씨는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재차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 씨의 무해의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대검의 재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사건 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쪽 변호인은 이날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은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사건과 무관한 백은종 씨가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이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윤 전 총장 장모와 구속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여당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평가받는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구속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장모에게 도주 우려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조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장모를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어쨌든 검찰 구형대로 실형이 나왔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더군다나 장모가 75살의 고령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를 만약에 했다고 쳤을 때 예. 계속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예.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어디 계십니까? 아예 곧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이게 뭐 선거운동이 되겠어요? 그렇겠죠. 안 되겠죠. 예.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도주 우려 있다고 구속이 됐어요. 예. 이건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렇군요. 구속인데 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굉장히 중하게 봤다. 중하게 봤다. 그러니까 예.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은 이거는 앞뒤 따질 거 없이 이거는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 의원님은 그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예. 판결문을 예. 사사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법원에서 이걸 중한 범죄로 봤기 때문에 당내에서 쓴소리를 자주 해왔던 조응천 의원이 또 다시 강성 당원들과 배치되는 견해를 밝히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는 검사 출신은 입당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가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냐 등의 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회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 당장 입당을 안 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그렇게 밀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제적으로 띄운 8월 말 입당 마지노선에 대해 밖에 있는 사람이 당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겠느냐, 각자 힘을 기른 뒤 나중에 접점을 찾으면 된다라며 선자강 후통합론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당 밖의 유력 주자들이 삼지대를 형성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등의 8월 말 입당을 재촉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이준석 대표의 강경한 태도도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준석 뒤에 김종인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였던 6일 당외 주자 영입을 위해 경선룰을 바꿔야 한다는 당내 일부 주장과 관련 원칙적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당외 주자와 협상을 위해 경선룰을 변경하는 것은 당내 주자들의 합의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나중에 경선 시작 전 대리인 간 합의를 통해 더 나은 경선의 흥행을 위해 합의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도 말했는데요. 강경한 입장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대통령 후보자를 당원 투표 50%와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 지지 기반이 없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등은 해당 규칙이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들이 입당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경선 시작 전 대리인 간 합의를 통해 더 나은 경선의 흥행을 위해 합의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내 주자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우선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면서도 경선 규칙 변경에 열린 자세를 내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라고 조속한 입당을 촉구하면서도 경선 룰을 변경해 달라든지 차라리 조건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호소인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 규칙 변경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경북 포항의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포항 창립총회에서 입당에 관한 마지막 결정은 윤 전 총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고 경선 규칙도 절대 불리하지 않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역시 대선주자 호소인 하태경 의원의 경우 100% 국민 경선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하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존 당원 당규를 문제 삼으며 100% 국민 경선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경선룰 변경에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복당 기자회견 후 100% 국민 참여론을 두고 세상에 그게 무슨 경우냐며 그럼 뭐하러 직접 투표하나 여론조사 기관하고 해버리지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여권 대선 주자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언젠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이재명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상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특별 사면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내년 대선 후 대통령 당선자와 상의할 것이다 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절대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주장했을 때 이재명은 사면에 반대한다라며 나쁜 일을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라는 태도를 취하는데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 말고도 이재명은 그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왔죠. 꼭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이란 인물이 권력의 최고봉에 서는 건 여러모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가 가진 가치관과 생각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체제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체계와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중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30%를 넘나든다니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질수록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때문에 큰 정부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복지를 가장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에 대한 인기도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재명 지사의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지지율이 아마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기반하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여권 내 대선 후보 구도상 여러 명의 다른 후보가 이재명을 집중 공격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아직 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란 인물의 민낯이 국민 앞에 서서히 보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 후보의 지리에 바지 한 번 더 내릴까라고 말하는 이재명의 다소 충격을 받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것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 열린 방송사 TV토론회에서 말이죠. 이런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 중 부동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초반전에 복합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에서는 아직까진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당심과 민심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초반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복합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일에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국민면접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2위를 차지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는데요. 3일 개최된 TV토론에서도 이 지사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감정 컨트롤을 잘하지 못하고 토론도 잘 못하는 이재명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은커녕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천천히 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는데 2월 7일 페이스북에 직접 올리신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보면 26조 들어가는 연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 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하죠?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2월 예산도 있고 매년 자연 증가하는 이제 예산도 있고 제가 가로등 예산을 한번 삭감을 해봤는데요. 350억 정도 되는 가로등 정비 예산인데 이거 필요 경비 아닙니까? 근데 제가 20%씩 일괄적으로 3개 구청을 깎았는데 그 후에 가로등 보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직 경비라도 상당 정도 감축 조정하고 예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세균 후보한테 이거 마무리할게요.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바로 그 해 바로 가능하시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시면? 이미 그 해 가능하겠어요. 전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페이스북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연 25조씩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4년이면 100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00조나 되는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시잖아요. 줄여가지고 25조를 당장 만들어서 당장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의원님 의견이시니까 그냥 아니 2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올리셨잖아요. 그렇게 길게.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야 이거 대한민국이 월 4만 원씩이라도 좋으니까 오겠구나. 8만 원씩이라도 오겠구나. 근데 이제 와서 아니다. 모르는 얘기다. 박용진 후보의 이야기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올리신 거 맞죠?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써서 올리셨잖아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올리셨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올린 거 맞죠? 직접 쓴 거 맞죠?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이 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말을 잘못 계산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것처럼 잘못 착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을 조정하겠다. 1호 공약은 아니지만 100호 공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뭐 정책 없다고 뭐라고 하셨던데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요. 그 다음에 말 바꾸는 정치인이고요. 카멜레온 정치인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으로 나라를 끌어가실 수 있겠어요. 국민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박용진 후보 이제 10초 남았기 때문에 마저 다 사용하시.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안동에 있는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집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사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지사의 미점령군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학계에서도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분당경찰서는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지사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성남FC 법인 계좌와 당시 축구단 대표이사 등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해왔는데요. 이 수사는 지방선거 당시인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2015년 두산그룹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성남FC의 후원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받았다며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이 지사는 경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성남지청장인 박은정 검사의 역할이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복이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이 사건을 이 시점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 흠집내기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이 지난 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니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만약 진심이라면 여당 의원 출신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여당 의원 출신의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부터 경질하길 바랍니다. 아참, 대선을 총괄해야 할 총리도 여당 의원 출신의 김부겸이군요.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